단돈 성냥에 저딴 걸 들여? 네 죽은 어미랑 똑같이 쓸데없는 짓만 골라 하는구나. 바늘에 찔려가 며 번 전 재산석 냥을 거지 소년을 위해 단번에 써버린 소녀의 선택 뒤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지요. 누나, 나 밥 안 먹어도 돼. 나 버리지만 마. 두 사람의 평온함도 잠시. 계모는 무언가 결심한 듯 서늘한 미소를 짓더니 두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차라리 그때 널 사오지 말걸. 누나가 욕심부려서 너까지 죽게 생겼어. 미안해. 바로 그때 울먹이던 아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요. 바보 연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누나. 대체 이 거지 소녀는 왜 바보 행세를 했을까요? 그리고 우연이라 믿었던 만남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손녀예요. 오늘은 또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 그곳에 바로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채경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눈앞에는 10년 전 그 골목이 펼쳐져 있었지요. 눈이 소복이 쌓인 좁은 길, 해는 벌써 기울어 담벼락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은 볼을 애는 듯 매서웠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집을 향하던 어린 채경의 발이 낯익은 울음 섞인 소리에 딱 멈추었습니다. 골목 한편에 채경의 남동생 윤이 서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오래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흙빛 담벼락의 등을 기댄 채 또래 아이들 서너세게 둘러싸여 있었지요. 아이들은 제 나름의 장난이라 여기며 키득거렸지만 윤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벌써 말을 잃은 뒤였습니다. 한번 해봐.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 지궂은 말들이 눈발 사이로 날아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발끝으로 흙덩이를 툭 차 보였고 다른 아이가 윤의 앞을 떡 막아섰습니다. 어린 채경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놓쳐 버린 채 달려갔습니다. 채경은 두 팔을 벌려 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 작은 몸으로 다 막아낼 수 없다는 것쯤은 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었지요. 제 등짝이 대신 가려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된다고 여겼습니다. 윤이 누나의 저고리 자락을 꼭 붙들었습니다. 작은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떨림이 옷감을 타고 채경의 살갗까지 번져지요. 채경은 이를 악물고 아이를 더 세게 감싸 안았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심술이 더해진 얼굴로 투덜거리고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끝내 날아든 돌 하나가 어린 남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리는가 싶더니 윤의 몸이 힘없이 기울었고 채경의 품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채경은 너무 놀라 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윤은 울지도 못한 채 힘겹게 누나를 올려다보았지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숨이 끊길 듯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세상을 떠나기 전 어린아이가 남긴 마지막 말이 미안하다는 한마디였습니다. 누나한테 짐이 된 게 미안하다는 뜻이었을까요? 채경은 믿을 수 없어 윤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눈송이가 아이의 머리칼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고 겨울바람만이 자꾸 둘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윤아, 자지마. 윤아, 나봐. 채경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쓸어내렸지만 윤은 끝내 다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채경의 울음은 눈 덮인 골목을 가득 메웠고 그 울음은 차가운 공기 속에 스며들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마음 한가운데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꿈처럼 되살아나곤 했지요. 안 돼.
채경은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이 귀 밑까지 흘러내리고 있었고 심장은 아직도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뛰고 있었지요. 눈앞에는 눈 덮인 골목이 아니라 북적이는 장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사방에서 얽히고 솥에서 피어나는 김이 허옇게 떠돌고 흙바닥에는 장꾼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지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남은 윤의 차가운 체온만큼은 꿈이라 하기엔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채경이 겨우 숨을 고르는데 그 소란 속에서도 유난히 거친 소리 하나가 귀를 찔렀습니다. 이놈 단돈 성냥이면 데려가시오. 짐꾼으로 쓰든 심부름을 시키든 알아서 하시오. 한 상인이 누더기를 걸친 소년 하나를 붙든 채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턱 아래로 침을 조금 흘리며 어수룩하게 웃고 있었고 상인은 체면도 없이 노골적으로 목청을 높였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외면했습니다. 어디다 쓰겠어. 먹을 것만 더 들겠지. 지나가며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쓴 웃음을 짓는 이도 있었지요. 장터 한복판인데도 그 아이는 세상에서 혼자 밀려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채경은 무심코 그 아이를 보다가 그대로 발이 굳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었지요. 맑으면서도 겁에 질린 듯한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 그 눈동자가 방금 꿈속에서 제 품에 안겨 식어가던 윤의 마지막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발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지요. 10년 전 그 골목에서 윤에게 한 걸음 더 빨리 닿지 못했던 회한이 지금 이 발을 앞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채경은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랫동안 아껴 모은 전 재산, 성냥이 들어 있었지요. 바느질 삭을 모으고 찬거리 값을 아끼고 몇 해를 그리 살아 겨우 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차가운 엽전을 쥐는 순간 망설임은 오히려 짧아졌습니다. 채경은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인 앞에 성냥을 내밀며 입을 열었지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상인은 잠시 뜻밖이라는 얼굴을 했으나 곧 돈부터 챙겼습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자 아이는 이미 눈에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요. 채경은 소년의 앞에 서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제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말에는 물러설 뜻이 없었지요. 구경하던 몇몇이 슬쩍 서로의 얼굴을 보았고 상인도 더는 군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헤헤 웃고 있었지만 채경이 손을 내밀자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조심스레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한 손가락이 몹시 차갑고 가벼웠지요. 채경은 그 손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꼭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채경은 먼저 부뚜막에 큰 가마솥을 걸어 물을 데웠습니다. 미지근해진 물의 수건을 적셔 소년의 얼굴과 손발을 천천히 씻겨 주었지요. 때가 벗겨지자 뼈가 도드라진 볼 위로 옅은 살빛이 드러났습니다. 엉켜있던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해진 누더기 대신 깨끗한 무명옷을 입혀 주자 아이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어수룩한 웃음은 그대로였으나 적어도 사람답게 대접받는 얼굴이 되었지요. 이제부터 내 이름은 바오야. 채경은 조용히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바위처럼 흔들려도 쉽게 부서지지 말라고 험한 세상에서도 제 자리를 지키며 살아남으라고 붙여준 이름이었지요.
채경의 아버지는 처음엔 뜻밖이라는 듯 딸과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경의 젖은 눈가를 보는 순간 더 길게 묻지 않았지요. 채경은 어릴 적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몸 약한 동생 윤하나를 제 손으로 품어 키우듯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그 윤마저 눈 오는 날 허망하게 잃은 뒤로는 새어머니 배 씨와 이복 동생 모른 사이에서 제 슬픔을 입 밖에 크게 내지도 못한 채 더 일찍 철이 들어야 했지요. 아버지는 딸이 왜 장터 한복판에서 저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는지 굳이 다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우리 집에 두자. 그 한마디에 채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 바오가 나란히 앉았지요. 따뜻한 밥그릇 하나가 아이 앞에 놓이자 바오는 어수룩한 손으로 숟가락을 쥐었습니다. 채경은 괜히 제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식은 국이라도 좋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 밥 한 그릇이 놓여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가슴 한켠을 뜨겁게 채웠습니다. 그렇게 바오와 채경이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오는 여전히 어눌했고 가끔은 엉뚱한 데서 웃음을 터뜨렸지요. 마당에 내려앉은 참새를 보고 손뼉을 치거나 빗자루를 거꾸로 쥔 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채경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빗자루를 바로 쥐어주고 밥 먹는 법을 다시 알려주고 찬바람이 불면 어서 이리 들어오라 손짓하며 하루하루를 태워갔지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듯 한 뼘씩 정성을 쌓아 올리는 나날이었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주 대단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바오는 여전히 서투르고 여전히 말보다 웃음이 먼저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채경에게 바오는 더 이상 장터에서 데려온 낯선 아이가 아니었지요. 추운 날이면 먼저 목도리를 둘러주게 되는 사람, 밥상 앞에서 한 번 더 챙기게 되는 사람, 그리고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채경은 가끔 바오가 웃는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오래전 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 아이에게라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그리움인지 혹은 남은 사람의 애틋함인지 스스로도 다 알 수는 없었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채경은 이 아이를 쉽게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는 겉으로 보아 잔잔한 일상이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바오는 여전히 서툴렀지요. 마당을 쓸다가도 나무십 하나가 바람에 굴러오면 빗자루를 세워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고 장독대 위에서 닭이 회를 치면 까르르 웃음부터 터뜨렸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금세 주의를 빼앗기는 아이였지요. 그래도 채경은 매번 바오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바오야, 빗자루는 이렇게 쥐는 거야. 밥은 천천히 씹어야 해. 찬바람 부니 이리 와서 앉아. 그 말투에는 조급함보다 익숙한 다정함이 배어 있었지요. 누군가는 쓸데없는 정성이라 여겼을지 몰라도 채경에게는 그 작은 돌봄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오 또한 채경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채경이 정지에 들어가면 문지방에 걸터 앉아 부뚜막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우물가에 가면 멀찍이 서서 두레박이 올라오는 것만 지켜보았지요. 겉보기엔 철없는 아이 같았지만 채경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어 올리면 어느새 가까이 와 서투른 손으로 거들려 했습니다. 힘이 되지는 못해도 곁에 있으려는 마음만은 짐승도 알아볼 만큼 또렷했지요. 그런 나날이 이어지는 사이 아버지가 다시 장삿길에 올라야 할 날이 왔습니다.
본래 한 달 남짓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떠날 때마다 채경에게 집안일을 부탁하곤 했지요.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떠나는 걸음을 새어머니 배 씨가 유난히 공손하게 배웅하고 이복 동생 모란이 평소보다 더 얌전한 낯빛을 하고 있던 것이 채경의 마음에 어쩐지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채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바우도 잘 먹이고 너도 몸 상하지 않게 지내거라. 채경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그 말이 대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너무 빨리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누가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은 것처럼 순식간이었지요. 조금 전까지 얌전히 웃고 있던 배 씨의 얼굴에서 온기가 걷혔고 모라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채경이 우물가에서 정성껏 빨아 널어둔 옷가지를 거두려던 참이었습니다. 배 씨가 성큼 다가오더니 말 한마디 없이 옷 무더기를 잡아채 마당 한복판에 내던졌지요. 아직 덜 마른 옷자락이 흙바닥 위에서 금세 얼룩졌습니다. 어디서 성냥짜리 거지를 들여와 집안을 어지럽히느냐. 배 씨의 목소리는 높지도 않았으나 그 속에 깔린 경멸이 오히려 더 서늘했지요. 내 압이 있을 때야 참고 있었지. 이제는 내 눈앞에서 그 꼴 더 못 본다. 채경은 급히 흙 묻은 옷을 주워 털었습니다. 항변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괜히 불씨를 키우면 바우에게 먼저 화가 돌아갈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바우는 말귀가 어두워도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그 말에 모란이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나쁜 아이가 아니면 뭐하냐. 집안 체면만 깎아 먹는데. 모란은 일부러 채경이 따로 덜어둔 밥그릇을 들여다보았지요. 바우가 늦게라도 배고프다 할까 하여 남겨둔 몫이었습니다. 모란은 잠시 코웃음을 치더니 옆에 있던 더러운 물을 그릇에 쏟아버렸지요. 거지 동생이랑 같이 먹으니 잘도 마시겠다. 모란은 심심풀이를 끝낸 듯 손끝을 털었습니다. 채경은 순간 손이 떨렸지만 바우 앞에서만큼은 그 떨림을 들키고 싶지 않았지요. 바우는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로 더러운 물이 찬 밥그릇만 바라보다가 이내 채경의 소매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배고파, 누나. 채경은 울컥 치밀어 오른 마음을 눌러 삼키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요. 괜찮아, 누나가 다시 해줄게. 채경은 바우를 데리고 헛간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안채의 눈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곳이 그나마 숨을 고를 자리였지요. 볏짚 냄새가 배어있고 찬바람이 문틈으로 드나드는 허름한 곳이었으나 적어도 그 안에서는 바우를 향한 모욕을 잠시나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채경은 헛간 구석에 앉아 바우의 손에 마른 고구마 한 조각을 쥐어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끼니는 아니었으나 빈속보다야 나았지요. 바우는 금세 웃으며 받아 먹었고 채경은 그 천진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운지조차 모를 터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우가 늘 그렇게 허술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채경이 앞에 있을 때는 손발이 맞지 않고 말도 어눌했지만 가끔 그녀가 고개를 돌린 순간에는 전혀 다른 결의 움직임이 스치듯 보이곤 했지요. 어느 날 배 씨가 낯선 상인을 안채로 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춘 채 문을 닫고 무언가를 의논하는 모양새였는데 바우는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고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엔 흙장난뿐이었으나
고개가 아래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채경이 바우야, 손 더러워진다 하고 부르자 바우는 금세 희죽 웃으며 흙 묻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 아이의 눈빛은 어쩐지 흐리지 않았지요. 너무 짧은 순간이라 채경도 제 착각인가 싶었지만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배 씨는 그 무렵부터 자주 기분 좋은 사람처럼 굴다가도 채경만 보면 금세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속으로 무언가 계산을 마친 사람처럼 노골적인 미움에 더해 조급함까지 비치는 눈이었지요. 채경은 이유를 다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단지 미운 정도를 넘어 어떤 방해물로 여겨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 예감은 오래지 않아 말의 꼬리로 드러났습니다. 정지문 너머로 배 씨와 모란의 대화가 흘러나온 것이지요. 김 진사댁에서 사람을 보냈다더라. 정말요, 어머니? 채경은 일부러 엿들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배 씨의 목소리는 들뜬 듯 낮게 떨렸습니다. 그 집에서 채경을 며느리감으로 눈여겨본 모양이다. 한마디만 들으면 경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뒤이어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계집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내 딸인 너는 뭐가 되느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란이 너를 그 자리에 앉혀야 한다. 모란도 마냥 놀라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샘이 난다는 듯 투덜거렸지요. 채경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요. 배 씨는 곧장 쏘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러니 내가 차지해야지. 저 아이만 없으면 된다. 노골적인 칼은 아니었으나 듣는 사람의 등골을 쉽게 하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채경은 문 밖에 선 채 손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이제까지의 구박이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앞으로 닥칠 일은 계산에서 비롯될 것임을 본능처럼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채경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로 더 조심히 움직였지요. 말수를 줄이고 집안일을 더 빈틈없이 해내고 바우가 안채 가까이 가지 않도록 자꾸만 제 곁에 두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바우가 자신 때문에 화를 입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바우는 여전히 누나 하며 해맑게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채경이 밤마다 헛간 문단속을 한 번 더 하고 잠들기 전까지 바우의 자리를 확인하는 까닭은 점점 분명해졌지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어느새 두려움보다 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집안은 겉보기엔 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듯 했으나 속에서는 조용히 먹금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배 씨의 눈빛은 점점 더 매서워졌고 모란의 비웃음은 날로 노골해졌지요. 채경은 그 모든 것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지에 불을 지피던 채경은 그 고요가 어쩐지 낯설다고 느꼈지요. 늘 투덜거리며 사람을 부리던 배 씨가 보이지 않았고 모란 또한 방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경은 괜히 마음이 불안해져 바우를 제 가까이에 두려 했습니다. 바우는 여느 때처럼 멍하니 서 있다가도 채경이 손짓하면 곧장 따라왔지요. 채경은 아침상을 간소하게 차리며 자꾸만 안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불안은 해가 마당 위로 조금 더 떠오르자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안채 쪽에서 갑자기 배 씨의 통곡이 터져 나온 것이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집안의 가보가 사라졌구나. 평소보다 몇 곱절은 큰 목소리였습니다.
배 씨는 머리 수건까지 비뚤어진 채 마당으로 뛰어나와 가슴을 치며 울었지요. 대대로 내려오던 백년근 산삼이 없어졌어. 이 집안의 복투도 체면도 다 끝장이구나. 그 말은 순식간에 집 안팎으로 퍼졌고 이웃들은 웅성거리며 하나둘 대문 안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채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백년근 산삼은 아버지가 그저 값비싼 약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었지요. 집안의 기둥이 흔들릴 때마다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던 물건이었고 장사를 시작한 조상대부터 이어져 온 상징 같은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손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물건이었지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채경이 다급히 묻자 배 씨는 기다렸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남아 있었으나 그 안쪽에는 슬픔보다 계산이 먼저 서려 있었지요. 몰라서 묻느냐? 그걸 누가 가져갔는지 지금 밝혀야겠다. 곧 하인 둘이 불려 나왔습니다. 평소 배 씨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움직임이 빨랐지요. 배 씨는 울음을 삼키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안채를 가리켰습니다. 집 안을 샅샅이 뒤져라. 오늘 이 자리에서 범인을 가려야 한다. 채경은 가슴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결백했으나 이상하게도 이미 덫이 놓였다는 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지요. 채경은 바울을 뒤로 물리고 제 방 앞을 지켰습니다. 제 방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단호히 쏘아붙였지요. 도둑이 자기 방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꼴이 더 수상하구나. 하인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불이 들춰지고 보자기며 서랍이며 옷가지가 마구 어질러졌지요. 채경은 그 광경을 보며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지만 심장은 귀까지 울릴 만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미 들어와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제는 분명한 공포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 하인이 옷꽤 깊숙한 곳에서 길쭉한 보자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지요. 보자기가 풀리자 모두가 알고 있는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도록 아버지가 아끼던 바로 그 백년근 산삼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정말 저 방에서 나왔단 말이냐. 눈앞에 드러난 물건이 너무 분명했기에 누구도 바로 채경 편을 들어주지 못했지요. 채경은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간 듯 산삼만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몇 번 떨리더니 겨우 말이 나왔지요. 아닙니다.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제 방에 왜 저게,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늘 너무 늦게 도착하는 법이지요. 배 씨는 기다렸다는 듯 채경 앞으로 다가와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발칙한 것, 내가 감히 이 귀한 물건을 훔쳐 감출 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는 듯 했지만 자세히 들으면 오히려 승기를 잡은 사람의 확신이 배어 있었지요. 그 바보 아이를 먹일 미천으로 쓰려 했느냐? 아니면 팔아치우려 했느냐? 채경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제가 어찌 아버지 물건에 손을 대겠습니까? 그 말은 간절했지만 마당의 공기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지요. 한 번 만들어진 소문은 늘 결백보다 빠른 법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모라는 슬픈 척 한숨을 쉬면서도 꼭 필요한 말만 골라 사람들 귀에 흘렸습니다. 언니가 요즘 바우에게 마음을 너무 쏟더니 끝내 이렇게까지 한 모양이에요. 대놓고 악을 쓰지 않아도 충분했지요.
그 한마디만으로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저 처자가 바보, 아이 때문에 눈이 멀었다는 식의 말이 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채경은 차마 모란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한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리 말해도 믿어줄 이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눈앞에 놓인 거짓 증거 하나가 진실을 설명할 100마디 말보다 사람들에게는 더 쉬운 판단이었습니다. 바오는 채경의 곁에서 상황을 잘 모르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경이 손끝을 떨고 있는 것을 보자 제 식으로 다가와 소매 끝을 붙들었지요. 누나, 그 한마디에 채경은 끝내 눈물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 이 모든 모욕이 결국 바우에게까지 번질 것이 더 두려웠지요. 배 씨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마치 큰 자비를 베푸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이 일은 더 커질 것이다. 집안의 가보를 훔친 죄를 어찌 가볍게 넘기겠느냐. 그러고는 채경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마지막 인정은 남기겠다.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배 씨는 일부러 모두가 듣도록 천천히 말했지요. 당장 그 아이를 데리고 이 고을을 떠나라. 여기서 사라지면 내가 아버지께는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 떠났다고 둘러대 보겠다. 그게 너 살 길이다. 자비처럼 들리도록 꾸며졌으나 실상은 추방이었습니다. 채경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항변을 했지요.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오실 때까지만. 하지만 배 씨는 더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금도 변명뿐이구나. 더 큰 수치가 되기 전에 나가라. 모라는 마치 안타까운 일을 보는 듯 고개를 흔들었지만 입가에 걸린 얇은 미소는 숨기지 못했지요. 그녀는 하인들에게 눈짓했고 하인들은 채경의 보퉁이 하나와 바우의 해진 옷까지 몇 개를 허겁지겁 모아 내던졌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은 길을 나서기엔 턱없이 부족한 몇 푼뿐이었지요. 대문 앞에 선 채경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안에는 자신이 오래 살았던 방도, 아버지의 숨결이 묻은 물건도, 어릴 적 추억도 다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집안 어디에도 자기를 믿어주는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집이 아니라 이미 등을 돌린 낯선 곳처럼 느껴졌지요. 바오는 상황도 다 모른 채 채경 곁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채경은 자기보다 먼저 그 아이부터 감싸 안았지요. 괜찮아, 바오야.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지만 지금은 누구나에게라도 그런 말을 해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밀려나듯 나온 뒤 뒤편에서 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사람 하나의 자리가 세상에서 지워지는 소리 같았지요. 마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처럼 등 뒤에 따라붙었고 채경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걸었습니다. 눈물이 자꾸 앞을 가렸으나 끝내 주저앉지는 않았지요. 바오의 손이 아직 제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통곡하던 배 씨는 어느새 눈물을 거두고 앉아 있었고 모라는 숨을 고르다 말고 슬며시 웃음을 터뜨렸지요. 둘 사이에는 마침내 걸림돌 하나를 치웠다는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배 씨는 어질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다. 그 목소리에는 더는 분노도 슬픔도 없어지요. 오직 샘이 맞아떨어졌다는 만족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장롱 속 상자를 꺼내 살폈습니다.
김진사댁 부인에게 보낼 폐물과 예단을 추려야 했기 때문이지요. 모라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비춰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차례가 오는 거죠. 배 씨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답했지요. 그래.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설 일만 남았다. 그렇게 집 안에는 조용한 웃음이 번졌고 대문 밖으로 쫓겨난 채경의 발걸음은 점점 더 차가운 길 위로 멀어져 갔습니다. 한편 채경을 내쫓은 배 씨는 집안일이 겨우 정리되자마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울며 불며 집안 망신을 걱정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서둘러야 할 일을 앞둔 사람처럼 손놀림이 빨라졌지요. 채경 하나 밀어낸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제 딸의 자리로 굳혀야 비로소 일이 마무리된다고 여긴 것이지요. 배 씨는 그 길로 김진사 댁을 찾았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으나 속내는 노골적이었지요. 채경이가 집안의 귀한 물건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겉보기엔 얌전한 줄 알았더니 끝내 가문 망신을 시키고야 말았지요. 슬픔과 분노를 섞은 척했지만 듣는 이의 마음속에 채경은 이미 끝난 아이라는 인상을 심는 데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처음엔 선뜻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름 있는 집안끼리 혼사는 체면이 먼저였고 흉이 도는 처녀를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꺼림칙한 일이었지요. 배 씨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비해 간 화려한 폐물 상자를 조심스레 밀어놓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하지만 제 딸 모라는 다릅니다. 모자람 없이 키웠고 안살림도 익혔습니다. 집안 체면을 세우는 데에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모두 진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란의 장래보다도 김진사 댁과 사돈을 맺었을 때 제 손에 들어올 체면과 이익이었지요. 그럼에도 딸의 앞날을 위하는 어머니인 척 가장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진사 부인은 폐물을 보고도 겉으로는 모른 채 했으나 마음이 아주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요. 이미 채경에게 씌워진 오명은 듣기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고 배 씨가 내민 성의는 외면하기 어려운 유혹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대개 정의보다도 체면과 계산 쪽으로 기울기 쉬운 법이지요. 결국 김진사댁은 말을 돌려 모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결정을 밝히기보다 먼저 혼사 일정을 재촉했고 배 씨는 그 뜻을 모르는 척하지 않았지요. 채경의 아버지가 돌아오기로 한 바로 다음 날로 혼례 날짜를 잡자는 말이 오가자 배 씨는 속으로 혀끝에 단맛이 도는 듯한 만족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모라는 이미 혼례를 치른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채경이 쓰던 방으로 태연이 들어가 장롱을 열고 남겨진 장신구와 비단 조각들을 제 것인 양 꺼내보았지요. 예전에는 몰래 탐내기만 하던 물건들이 이제는 거리낌 없이 손에 들어오자 모란의 얼굴에는 얕은 승리감과 허영이 뒤섞여 번졌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모란은 채경의 비녀를 머리에 꽂아보며 웃었지요. 결국 남는 건 내 몫이었네. 그 웃음에는 언니를 이겼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더 깊은 곳에는 늘 채경과 비교당해 왔다는 열등감에 뒤집힌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요. 배 씨는 그런 딸을 보며 만족하면서도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고 혼례가 치러지기 전까지는 완전히 손에 넣은 것이 아니라는 계산이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예단이며 인사치레를 더 챙기고 김진사댁 쪽에 흘려보낼 말을 다시 가다듬으며 한치의 틈도 없게 꾸미려 했습니다.
그 무렵 채경은 허름한 초가와 장터 귀퉁이를 오가며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으나 밥 한 끼와 잠자리 하나를 마련하는 일이 먼저인 처지라 마음껏 서러워할 겨를도 없었지요. 그럼에도 아버지 집 쪽 소식은 어떻게든 귀에 들어왔고 마침내 모란이 김진사 댁 며느리감으로 굳어졌다는 말까지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채경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마음 한구석에 붙들고 있던 희미한 기대마저 무너지는 듯 했지요. 자기가 밀려난 자리 위에 모란의 혼례가 올라간다는 것은 단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을 넘어 아예 자기 삶의 자리가 통째로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채경은 장터 뒤편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먼지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있던 자리가 정말 이렇게 쉽게 지워지는구나. 서러움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지요. 그러나 진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감정에 오래 잠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7살 어린 몸이었으나 얼굴에는 아이답지 않은 냉정함이 잠깐 스쳤지요. 채경이 말을 잇지 못하는 동안 상황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슬퍼할 시간 없습니다. 채경이 힘없이 그를 바라보자 진수는 더 또렷하게 말을 이었지요. 아버님이 돌아오시기까지 20날 남았어요. 그 안에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야 해요. 누명 쓴 일도 돈이 오간 일도 다 흔적이 남았을 거예요. 과한 위로나 성낸 다짐 대신 당장 해야 할 일부터 세우는 말이었습니다. 채경은 아직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 말을 듣자 다시 현실이 눈앞에 놓였지요. 울고만 있으면 배 씨가 바라는 대로 일이 굳어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풀려면 살아있어야 했고 살아있으려면 먹고 버틸 미천부터 만들어야 했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장터를 중심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만 진수는 대낮에만큼은 여전히 예전의 바오로 돌아갔지요. 장꾼들 앞에서는 실없이 웃고 어눌한 말을 흘리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철없는 아이처럼 굴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처음 채경은 그 모습을 보며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밤에는 또렷하게 말하던 아이가 장터에만 나가면 다시 순진한 얼굴을 하니 보고도 믿기 어려울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진수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앞에서는 없는 사람 대하듯 말을 함부로 하니까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지요. 장터 사람들은 바오를 거의 배경처럼 여겼습니다. 생선 좌판 안악은 남은 비늘을 털며 집안 흉을 늘어놓았고 약재상 점호는 술기운의 거래처 이름을 흘렸지요. 곡물상 사내들은 누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어느 집 장부가 이상한지 수군거림 속에서 제법 많은 말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진수는 흙장난을 하거나 엿장수 가위를 구경하는 척하면서도 필요한 말만 골라 가슴 속에 담아두었지요. 한편 채경에게는 당장 손에 잡히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진수는 먼저 무턱대고 노점을 펼치게 하지 않았지요. 종잣돈이 적고 장터의 흐름도 아직 익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침에는 시장 귀퉁이에서 장수들의 잔심부름부터 하게 했습니다. 물동이를 날라주고 쓸만한 푸성귀를 골라내고 장 마친 뒤 흩어진 잎사귀를 치워주며 동전 몇 잎과 남은 물건 조금을 받는 시기였지요. 채경은 처음엔 그런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 살아야 하는 처지에서 사람 많은 장터 한복판에 다시 서는 것이 두려웠지요.
혹시라도 제 얼굴을 알아보고 수군거릴까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고개 숙일 일 아니에요. 지금은 버는 게 먼저예요. 하고 짧게 말했지요. 채경은 그 말에 힘입어 치맛자락을 여미고 다시 사람들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뜻밖에도 채경은 그런 일을 썩 잘 해냈습니다. 손이 야무져 시든 나물과 아직 쓸 수 있는 나무를 금세 가려냈고 흩어진 채소도 가지런히 다듬어 놓았지요. 말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묻는 말에는 정갈하게 답했고 허둥대지 않아 장꾼들도 곧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저 처자는 손끝이 반듯하네 하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남은 물건을 그냥 버리느니 저 아이에게 넘기는 편이 낫겠다 여겼지요. 며칠 그렇게 지내며 두 사람은 조금씩 미천을 모았습니다. 진수는 장끝물마다 못난이 채소, 시들기 직전의 나물, 반값으로 넘기는 고구마와 콩을 골라 아주 조금씩 사들였지요. 채경에게는 그것들을 다시 손질해 보기 좋게 나누어 묵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값도 보지만 모양도 봐요. 적어도 사온 것보다 정돈돼 보여야 해요. 말은 짧았으나 장사의 핵심을 찌르고 있었지요. 그렇게 처음 차린 것은 노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자리였습니다. 바구니 하나를 뒤집어 상처럼 놓고 그 위에 손질한 나물과 채소를 한 줌씩 올려두는 식이었지요. 큰 장수들 틈에서 눈에 잘 띄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살림살이 빠듯한 안악들이 지나며 한 줌씩 사가기에는 알맞았습니다. 채경은 처음 물건값을 부를 때 목소리가 작았지요. 혹시 비싸다 할까? 혹시 아무도 안 사가면 어쩌나 싶어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진수가 옆에서 낮게 일러주었지요. 너무 깎아 말하면 더 못 믿어요. 웃지는 않아도 돼요. 대신 똑바로 말해요. 어린애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놀라울 만큼 실제적이어서 채경은 저도 모르게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채경의 장점은 진수가 짐작한 것보다 빨리 드러났지요. 그녀는 억지로 손님을 붙들지 않았고 물건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시든 건 시들다 말하고 오늘 안에 먹어야 하는 건 미리 알려주었지요. 그러자 오히려 손님들이 안심하고 값을 치렀습니다. 한 번 사간 안하기 다음 장날 다시 찾아와 그 처자네 물건은 속임이 없더라 하고 말하는 일도 생겼지요. 진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채경에게 조금씩 시장의 생리를 가르쳤습니다. 비 오는 날엔 마른 것부터 팔려요. 해 질 무렵엔 푸성귀 값이 더 떨어져요. 저 장수는 집이 멀어서 남은 걸 싸게 털어요. 전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장터를 오래 보고 자란 사람만 아는 생활의 셈법 같은 말들이었지요. 채경은 날이 갈수록 그 말의 뜻을 몸으로 익혀갔습니다.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만 했지만 이제는 제 손으로도 물건 상태를 살피고 어느 때 값을 낮추고 어느 때 조금 남겨야 하는지를 배워갔지요. 스스로도 몰랐던 재주가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그저 정지일과 바느질로만 쓰였던 손끝과 눈썰미가 시장 바닥에서는 제법 돈이 되는 힘으로 바뀌고 있었지요. 그렇게 번 돈은 많지 않았지만 하찮지도 않았습니다. 찬 한 끼를 따뜻하게 바꾸고 찢어진 버선을 기울 수 있으며 다음 날 장에 낼 물건을 조금 더 살 수 있는 돈이었지요. 무엇보다 남의 자비가 아니라 제 손으로 벌어낸 돈이라는 사실이 채경의 등을 조금씩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채경은 날마다 진수의 재주에 놀랐습니다. 7살 아이가 장꾼들 말 사이에서 쓸 말을 골라 듣고 어디서 뭘 사야 남는지 알고 사람의 표정만 보고도 거래가 급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모습은 분명 평범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진수는 그것을 대단한 일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 쉬듯 익숙하게 필요한 말을 던지고 필요한 만큼만 움직였지요. 밤이 되면 진수는 낮에 바우 얼굴 뻗고 낮 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종이 한 장, 먹 한 조각이 귀한 처지라 쓸 때도 낭비가 없었지요. 누구와 누가 드나들었는지, 어떤 상인이 배 씨 집에 물건을 넣었는지, 김진사댁으로 간 폐물의 값이 어느 장부와 어긋나는지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채경은 처음엔 그 기록이 무엇을 향하는지 다 알지 못했으나 점차 진수가 보는 판이 단순히 집안의 원한 하나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배 씨가 손잡은 상인들, 아버지, 재산의 흐름, 사라진 돈의 자취가 모두 한 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연결이 아직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었지만 진수는 이미 그 줄의 끝을 더듬고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진수는 복잡한 속내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경이 지친 얼굴로 오늘 번 돈을 세고 있으면 곁에서 낮게 말할 뿐이었지요. 조금씩이면 돼요. 뭐든 급하게 하면 급하게 무너져요. 그 말에 채경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초라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언젠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쫓겨난 남매처럼 보이는 겉모습 뒤에서 아주 천천히 힘을 모아 갔습니다. 하나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 남의 속내를 듣고 하나는 작은 바구니 앞에서 사람의 신뢰를 모았지요. 채경과 진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어설 발판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터의 바람결이 달랐습니다. 좌판 사이를 어슬렁거리는 사내 둘이 눈에 밟혔는데 물건값을 묻는 법도 없이 오가는 사람 얼굴만 느릿느릿 훑고 다녔습니다. 포목전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약재상 쪽으로 옮겨가서도 똑같은 짓이었지요. 채경은 처음엔 장돌뱅이련이 넘기려 했으나 진수는 그 시선을 느끼자마자 몸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바우는 유난히 바보짓을 심하게 했습니다. 옆장수 지게 뒤를 졸졸 쫓아가더니 달장 앞에서 달구름 소리를 따라하며 깔깔거리고 헛간 벽에 돌멩이로 낙서까지 긁어 놓았습니다. 채경이 바우야 이리 와 하고 불러도 희죽희죽 웃기만 할 뿐 오히려 평소보다 더 흐린 눈을 하고 있었지요. 아이가 일부러 더 멍청한 척을 하고 있다는 것쯤은 이제 채경도 어렴풋이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사내들은 좌판 주인이며 떡장수며 눈에 띄는 사람마다 붙들고 아이를 찾느냐는 말을 흘렸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만 저었으나 입이 해픈 곡물 장꾼 하나가 무심코 받아쳤습니다. 혹시 요즘 채경이 곁에 붙어 다니는 그 애 말이오? 성냥에 사왔다는 벙어리 같은 애. 별뜻 없이 던진 한마디였건만 사내 둘의 눈빛이 동시에 한 곳으로 쏠리는 게 보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도 사람의 시선이 저리 서늘할 수 있구나 싶을 만큼 날이 선 눈이었지요. 채경은 그때서야 등줄기에 찬 기운이 타고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쥔 나물꾸러미가 괜히 더 초라해 보였으나 허둥대면 오히려 꼬투리를 잡힐 터라 입술을 깨물고 좌판 앞에 버텼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노점을 잡으려는 채경 앞에 그 사내 둘이 딱 버티고 섰습니다. 바구니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채경의 얼굴만 찬찬히 살피더니 한 놈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묻겠다. 내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아이 어디 있지? 장사꾼에게 값을 묻는 말투가 아니었지요. 채경은 애써 태어난 낯을 지었으나
이미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아이들이 한둘인가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내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깐만 더 이야기하지 하며 장터 뒤편 골목으로 발길을 돌렸고 채경은 도망칠 틈도 없이 그 흐름에 떠밀려 갔습니다. 사람 소리가 멀어지자 말투도 달라졌지요. 젖은 흙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골목, 사내 하나가 벽을 짚고 몸을 숙이더니 대뜸 내뱉었습니다. 숨길 생각 말고 바로 말해라. 그 애 어디 있지? 채경은 침을 삼켰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다른 사내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우릴 귀찮게 만들지 마라.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왜 아이 하나를 저렇게까지 찾는 건지, 찾으면 어쩌겠다는 건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니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채경의 등이 담벼락에 닿는 순간 골목 어귀 저편에서 실없는 웃음소리가 흘러왔습니다. 헤헤. 고개를 돌리자 누더기에 새총을 든 바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지고 입가엔 침이 말라붙어 있었으며 눈은 어딘가 풀려서 사람보다 담벼락 위 나뭇가지에 더 관심이 있는 얼굴이었지요. 사내 둘이 동시에 돌아보았습니다. 잠깐 눈이 날카로워졌으나 바우의 꼬락서니를 보는 순간 기세가 빠지는 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새총이나 만지작거리는 꼬마, 초점 없이 하늘만 올려다보는 텅 빈 눈. 사내 하나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뭐야, 이건. 다른 놈이 손을 내저었지요. 저런 게 뭘 알겠어. 됐다, 꺼지라 해. 바우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희죽 웃더니 새총을 치켜들고 담장 너머 나뭇가지 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어른 머리통만 한 벌집이 매달려 있었지요. 저기 맛있는 거 있다. 사내가 벽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썩 꺼져. 그러나 바우는 물러서기는커녕 새총을 벌집 쪽으로 겨누었습니다. 쏘면 벌들이 춤추겠지. 채경이 안 돼 하고 입을 열기도 전에 돌멩이가 날아갔습니다. 우연 같은 궤적이었으나 적중은 너무도 정확했지요. 벌집이 크게 흔들리더니 검은 벌떼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자 사내들의 낯빛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이런 젠장, 얼굴부터 감싸쥐고 서로를 밀치며 허둥거렸으나 좁은 골목에선 피할 곳이 없었지요. 채경도 겁에 질려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틈을 바우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실거리던 얼굴은 그대로였으나 손놀림만은 전혀 달랐지요. 골목 구석에 미리 숨겨둔 듯한 마른 쑥 묶음을 끌어와 불씨를 붙이자 매캐한 연기가 퍼지며 벌떼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바우는 실없는 소리를 뚝 멈추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쪽으로. 채경은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우가 소매를 잡아 끄는 대로 몸을 낮춰 연기 쪽으로 빠져나왔고 벌의 정신이 팔린 사내들은 그 틈을 채지 못했지요. 골목 하나를 꺾고 좁은 새길을 돌아 장터 뒤편 담장 아래까지 이르러서야 바우는 비로소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멀리서 욕지거리와 발소리가 뒤엉켜 들렸으나 이미 어느 쪽으로 흩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채경은 거친 숨을 고르며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에서 제 소매를 낚아챈 손, 벌떼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쑥 연기를 먼저 피워 길을 틔우던 움직임이 아직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방금 일부러 그런 거지. 진수는 바우의 얼굴 그대로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고마움이 먼저 차올랐습니다. 꼼짝없이 몰 골목에서 망설임 한 번 없이 제 몸을 빼낸 건 분명 이 아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뒤로 뭉근하게 번지는 서늘함까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총이 날아간 각도, 쑥 묶음을 숨겨둔 위치, 연기가 퍼지는 타이밍. 7살 아이에게서 나올 수 있는 종류의 침착함이 아니었지요. 진수가 감추고 있는 사정은 이름 하나를 바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자기를 구한 그 손놀림에는 오래도록 몸에 배인 두려움과 버릇이 함께 어려 있다는 것을 채경은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이후 장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값을 부르는 일은 여전했으나 지나가는 낯선 얼굴 하나, 뒤편 골목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하나에도 귀가 쫑긋 세워지는 자신을 어쩌지 못했지요. 언제 또 누가 이 아이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긴장이 장사보다 먼저 어깨 위에 올라앉아 버렸습니다. 벌집 소동이 지나간 뒤로 두 사람의 하루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채경은 노점 앞에서 손님을 받으면서도 지나가는 사내의 걸음걸이 하나, 골목 쪽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하나에 귀를 세웠고 진수는 바우의 웃음을 한 겹 더 두텁게 뒤집어 쓴 채 장터 구석을 떠돌았습니다. 서로 말을 줄인 만큼 눈빛으로 주고받는 것이 늘었지요. 그러는 사이 장터에는 모란의 혼례 이야기가 날마다 한 뼘씩 부풀어 올랐습니다. 김진사댁에서 예단이 오갔다느니, 배씨가 포목전에서 새 비단을 한 아름 안고 나왔다느니, 장꾼들 입에 오르는 경사 소식이 채경의 귀까지 빠짐없이 파고들었지요. 남들에겐 잔칫날이 다가오는 소리였으나 채경에게는 가슴팍을 긁는 쇠붙이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날이 코앞이었습니다. 손가락을 꼽아보면 이틀 남짓. 이대로 가면 아버지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배씨의 울음부터 마주할 것이고 그 다음 날이면 모란의 혼례가 치러질 터였지요. 한 번 굳어진 혼사는 뒤집기가 7절은 더 어렵다는 걸 채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초조함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장터 바닥을 기웃거리며 사람들이 술김에 혹은 무심코 흘리는 말을 주워 모았고 밤이면 빈 초가에 돌아와 채경 앞에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지요. 배씨와 자주 드나들던 상인의 이름, 김지사댁으로 흘러간 폐물의 값, 겉으로 떠도는 액수와 실제로 오간 돈이 맞지 않는 거래 몇 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조금씩 줄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말은 뜻밖의 데서 떨어졌지요. 배씨와 거래하던 약재상 하나가 장터 주막에서 탁주의 혀를 적시다가 마님이 겉으로 내놓는 장부 말고 따로 챙기는 게 있다고 중얼거린 것입니다. 같이 술잔을 기울이던 옆자리 사내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으나 장터 바닥에서 흘장난을 하던 바우의 귀는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장부가 어디 있느냐였지요. 진수는 닷새 동안 예전 집 담장 바깥을 맴돌았습니다. 바보 아이가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것쯤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으니 그 틈에 하인들이 몇 시에 문단속을 하는지, 배씨가 언제 방을 비우는지, 안채에 등불이 꺼지는 시각까지 하나씩 익혀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 닿기 하루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진수가 빈 초가 안에서 낮게 입을 열었지요. 이제 들어가야 해요. 채경은 손에 쥔 헝겊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듯 가슴이 무거웠으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진수가 군더더기 없이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증거는 집 안에 있어요. 그 장부만 손에 넣으면 말로 다투지 않아도 돼요. 채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집 문턱을 다시 밟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서늘했으나 결백을 밝히려면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이기도 했지요. 그날 밤 달빛이 구름에 걸려 흐릿한 때를 골라 두 사람은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담장의 금은 그대로였고 대문 앞 감나무 그림자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채경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요. 오래 살던 집인데 이제는 남의 집 담을 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수가 앞에 섰습니다. 닷새 동안 익혀둔 동선을 한치도 어긋남 없이 따랐지요. 지금은 뒤뜰 쪽 하인이 우물가로 갈 때예요. 잠깐, 저 발소리 지나가면 움직여요. 말은 짧고 손짓은 정확했습니다. 혼례를 앞둔 집이라 비단이며 예물 상자가 오가느라 사람들의 주의가 흐트러져 있었고 누구도 처마 아래 어둠 속에 숨어든 그림자 둘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배 씨의 방 근처까지 무사히 이르자 진수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마님은 남 못 믿는 사람이니까요. 제일 아끼는 물건 가까이에 둘 거예요. 채경은 그 말에 배 씨의 버릇이 떠올랐지요. 귀한 비단과 폐물함, 그리고 누구 손도 못 대게 하던 작은 금고. 어디를 먼저 봐야 할지 비로소 감이 잡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채경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서랍과 상자를 살폈습니다. 손끝이 떨렸으나 정신은 오히려 맑았지요. 이 집에서 오래 산 사람만 아는 배 씨의 습관이 손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장롱 안쪽 비단 보자기 아래 가려진 작은 금고. 그 속에서 낯선 두께의 책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장부 같았으나 종이의 질과 무게가 달랐지요. 펼쳐보는 순간 익숙한 거래, 이름 아래 겉장부와는 전혀 다른 수치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경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찾았어. 기쁨이라기보다 거짓의 뿌리를 손에 쥐었다는 실감이 먼저 밀려왔지요. 바로 그 순간 방문 밖에서 비단 자락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벼운 발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까지 거의 동시에 이어졌지요. 채경은 미처 몸을 숨길 틈도 없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모란이었습니다. 혼례복을 입어보다 거울 앞을 떠나던 참이었는지 치맛자락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린 채였지요. 낯선 그림자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더니 그것이 채경임을 알아본 순간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졌습니다. 도둑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와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목소리가 금세 날카로워졌지요. 여봐라, 하인들아. 입이 더 크게 벌어지기 직전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진수가 모란의 뒤에서 나타나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것이지요. 7살 아이라 하기엔 움직임이 지나치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장터에서 해실거리던 바오의 기색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드러난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지요. 모라는 고개를 돌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늘 바보처럼 웃던 아이와 전혀 다른 표정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몸이 더 크게 굳었습니다.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방 안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지요. 내 어머니의 목숨이 이 장부에 달려 있으니까. 지금 소리를 지르면 내 어머니는 관가로 끌려가 목줄이 채워질 거다. 모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상황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으나 장부가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것만은 본능으로 알아차린 얼굴이었지요. 진수는 모란을 거칠게 다루지는 않았으나 소리를 지르지 못할 만큼의 거리와 순간을 재고 몸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가요. 채경은 장부를 품 안 깊숙이 감추고 뒤를 따랐습니다.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어둠과 소란 사이의 빈틈을 타고 두 사람은 빠져나갔지요. 모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으나 끝내 사람을 부르지는 못했지요. 장부가 어머니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괜히 이를 키웠다가 모래 혼례까지 어그러질 수 있다는 계산이 먼저 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진실이 아니라 제 혼산날이었지요. 한참 뒤 모라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고치고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모레만 지나면 난 김진사 댁 사람이야. 장부 하나로 뭘 뒤집겠어. 제 입으로 내뱉은 말이었으나 목소리 끝이 제 귀에도 단단하게 들리지 않았지요. 비녀를 고쳐 꽂으면서도 조금 전 어둠 속에서 번졌던 진수의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거울 위로 겹쳐 올라왔습니다. 한 편집을 빠져나온 채경은 한참 동안 품 안의 장부를 손으로 꾹 누른 채 걸었습니다. 차갑던 종이장이 체온을 먹어 서서히 따뜻해졌지요. 다리가 풀릴 듯 떨렸으나 손에 잡히는 것이 생겼다는 사실 하나가 발걸음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입으로 다투는 말이 아니라 눈으로 펼쳐 보일 수 있는 증거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한 달이 찼습니다. 채경은 전날 밤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지요. 빈 초가에 찬 바닥에 누워 천장만 올려다보다가 품 안의 장부를 몇 번이고 만져보았습니다. 종이장의 모서리가 손끝에 익을 만큼 되짚고 또 되짚었지요. 오늘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새벽부터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먼 길 장사를 마치고 주인 어른이 돌아온다는 기별이 퍼지자 대문 앞을 기웃거리는 발길이 잦아졌지요. 그러나 그 집 안에서 가장 먼저 분주히 움직인 것은 배 씨였습니다. 머리칼을 일부러 흐트러뜨리고 눈가를 붉힌 채 목소리까지 쉬어 보이게 만들었지요. 남편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어떤 낯빛을 지어야 하고 어느 대목에서 목을 메어야 더 먹힐지까지 이미 몇 번이고 되짚은 얼굴이었습니다. 마침내 먼지 내려앉은 옷자락에 피곤이 묻은 얼굴로 아버지가 마당에 발을 들였습니다. 오랜 길 끝에 집 문턱을 다시 밟는 안도가 아직 눈에 남아 있었지요. 그 짧은 틈조차 배 씨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버선발로 달려나와 소매를 붙잡더니 숨이 넘어갈 듯 울음을 터뜨렸지요. 대감,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 믿었던 채경이가 집안의 보물을 훔쳐 저 바보 거지와 도망을 쳤습니다. 말은 끊어지고 울음은 길었으나 핵심은 정확히 박혀 있었지요. 오래 갈고 닦은 독이 한 방울에 퍼지듯 그 한마디가 마당의 공기를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먼 길의 피곤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 한꺼번에 어깨 위로 내려앉은 얼굴이었지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 딸 채경이가 그럴 리가 없어. 되묻는 목소리에 당혹과 불신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보고 사람들 눈으로 다 봤습니다. 산삼이 그 아이 방에서 나왔고 끝내 그 거지 아이를 데리고 달아났지요. 이어 배 씨가 미리 손써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섰습니다. 분명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채경이 요새 바우라는 아이에게 마음이 지나쳤다지요. 사실을 본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말을 되풀이하는 입들이었으나 숫자가 붙으니 거짓은 금세 사실의 옷을 입었지요. 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사방에서 같은 이야기가 쏟아지니
얼굴빛이 한 겹씩 커져 창백해졌지요. 한동안 말이 없던 그가 낮게 갈라진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채경아. 분노보다 먼저 무너지는 마음이 그 두 글자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지요. 몇몇 구경꾼들조차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그 잠깐의 고요마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집 체면이 다 무너졌습니다. 김진사댁에도 면목이 없게 되었지요. 그래도 어찌어찌 수습은 해두었습니다만 울음 섞인 말끝에 모란의 혼례를 슬쩍 끼워 넣는 솜씨가 능숙했지요. 아버지가 충격에 휩쓸려 제대로 따져 묻기도 전에 모든 일을 이미 끝난 일로 밀어붙이려는 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대문 밖 웅성거림이 마당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문 쪽으로 돌아갔고 낡고 투박한 수레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한 수레였고 끈은 이도 변변치 않았지요. 그러나 그 위에 선 사람은 조금도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채경이었습니다. 쫓겨나던 날의 젖은 눈과는 달랐지요. 고생의 흔적은 분명 남아 있었으나 그 한 달 사이에 억울함에 짓물리기만 하던 기색 대신 제 두 발로 버텨낸 사람의 단단함이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지요. 반가움이 먼저일 법도 한데 이미 귀에 들어온 말들이 마음을 헤집어 놓은 뒤였습니다. 기쁨과 안도,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결국 가장 거친 말부터 입 밖으로 튀어나왔지요.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돌아왔느냐. 목소리는 컸으나 그 안에는 아니라고 해다오 하는 마지막 바람이 떨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에 더 매섭게 굴 수밖에 없는 아비의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채경은 변명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레에서 내려 조용히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였으나 고개를 떨구는 태도 속에는 비굴함이 아니라 절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경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을 여몄습니다. 어젯밤 목숨처럼 움켜쥐고 빠져나온 장부가 거기 있었지요. 두 손으로 받쳐 들어 아버지 앞에 내밀며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실을 봐 주십시오. 억울하다는 울부짖음도 용서해달라는 애원도 아니었지요. 제 말만 믿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기록을 직접 보아달라는 청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은 속일 수 있어도 적힌 수와 흔적은 다 두어 볼 수 있다는 뜻이 그 한마디에 실려 있었지요. 마당의 시선이 일제히 채경의 손 위로 쏠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죄인을 내려다보던 눈들이 이제는 장부 한 권에 꽂혀 움직이지 못했지요. 배 씨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었고 문기둥 곁에 서 있던 모란의 입가에 걸렸던 미소도 흐릿하게 식어갔습니다. 배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애써 울음기를 끌어올리며 채경 쪽을 가리켰지요. 저건 도둑년이 또 어디서 훔쳐온 장부일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높았으나 말끝이 전처럼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장부가 눈앞에 나온 순간부터 이미 배 씨의 입술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결국 참지 못한 배 씨가 앞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그거 이리 내놔. 채경 쪽으로 뻗은 손은 장부를 빼앗으려는 다급한 몸짓 그 자체였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동작을 놓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손 하나가 번개처럼 끼어들었습니다. 진수가 배 씨의 손목을 낚아챈 것이지요. 7살 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망설임 없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배 씨는 뜻밖의 힘에 손을 떼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마당의 눈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늘 침을 흘리고 실없이 희죽대던 바오가 지금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서 있었지요. 풀려있던 눈빛은 또렷했고 축 처져 있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배 씨의 손목을 놓더니 제 몸에 걸친 누더기를 벗어 던졌습니다. 허름한 천 아래로 정돈된 옷차림이 드러났고 그 안에 꽁꽁 감춰두었던 물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손바닥 위에 올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들어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은 금속과 문양이 번뜩였지요. 한양 대동상단 후계자의 인장이었습니다. 이름값을 아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 숨 들이켰고 모르는 이들조차 평범한 아이가 지닐 물건이 아니라는 것만은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바보 연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으나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이 닿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진수입니다. 대동상단의 정식 후계자지요. 대동상단이라 하면 한양의 물길과 육로를 함께 쥐고 움직이는 큰 상단이었습니다. 후계자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장터 바닥에 바보 아이가 서 있을 자리와는 하늘과 땅만큼 떨어진 이름이었지요. 진수는 잠시 마당을 둘러본 뒤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숙부들이 상단을 통째로 삼키려 들었습니다. 한양과 지방을 잇던 전방, 물길의 이권, 오래 쌓아온 거래처, 곳간에 쌓인 재물까지 죄다 제 손에서 빼앗아 갔지요. 제게 남은 것은 이 인장 하나와 따로 감춰둔 비밀 장부뿐이었습니다. 말을 잠시 넣었다가 한 겹 더 낮은 목소리로 이었지요. 그마저 빼앗으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저를 먼저 버리게 만들어야 했지요. 쓸모없는 바보로 보이면 적어도 당장 칼을 겨누지는 않으니까요. 7살 아이가 그런 셈을 해야 살아남았다는 말에 마당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진수는 거기서 한 번 고개를 돌려 채경을 바라보았지요. 누나에게 진작 말하지 못한 건 제 정체를 알면 누나까지 위험해질까 봐였어요. 미안해 누나. 짧은 말이었으나 장터에서 성냥에 사온 날부터 오늘 이 마당에 서기까지의 모든 침묵이 그 한마디 안에 담겨 있었지요. 채경은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진수는 다시 마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채경 누나 댁에서 지내는 동안 배 씨와 드나들던 상인 하나를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겉으론 약재와 폐물을 다루는 장사치였으나 그자는 제 숙부들과도 거래하던 자였지요. 비자금을 숨기고 겉돈을 다른 이름으로 돌려 세탁하는 일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잠시 배 씨 쪽을 돌아보았지요. 김진사 댁에 바친 폐물 가운데도 그 상인을 거쳐 흘러온 물건이 섞여 있습니다. 장부의 뜻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채경이 들고 온 이중 장부에는 단지 집안 살림만이 아니라 겉으로 맞지 않은 수치와 빠져나간 돈의 자취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채경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거짓도, 김진사 댁에 흘려보낸 뇌물도 겉장부와 어긋나는 항목 사이사이에 숨지 못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품 안에서 또 다른 기록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장터에서 모아온 거래 메모, 상인 이름, 날짜와 품목이 적힌 쪽지들이었지요. 장부와 나란히 놓고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여기 채경 누나를 쫓아낸 직후 빠져나간 폐물값. 여기 김진사댁으로 들어간 예물 액수. 그리고 여기 겉으로는 없는 것으로 처리된 거래. 작은 손가락이 짚는 자리마다 배 씨의 얼굴은 한 겹씩 더 빠르게 굳어졌지요. 다 거짓말입니다.
저 어린 것이 꾸며낸 소리예요. 장부야 얼마든지 손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배 씨가 끝내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미 사람들의 귀는 그녀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 장부를 빼앗으려 뻗었던 손짓을 마당의 모든 눈이 보았기 때문이지요. 진수는 마지막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채경 누나를 도둑으로 몰아내고 그 자리에 모란을 앉히려던 것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산삼을 숨긴 날, 뇌물을 보낸 날, 혼례 날짜를 밀어붙인 날이 전부 이어지지요. 숫자는 감정을 품지 않지만 바로 그래서 더 잔인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법이었습니다. 모란의 다리가 풀렸지요. 문기둥을 잡고 버티려 했으나 끝내 마당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다 막아줄 거라 믿었고 혼례만 치르면 모든 것이 제자리일 줄 알았지요. 그러나 마당 한복판에서 드러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채경의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장부를 받아들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마침내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마당 위로 떨어졌습니다. 배 씨와 모라는 오늘부로 이 집안과 인연을 끊는다. 짧은 선고였으나 분노도 환멸도 뒤늦은 회한도 함께 실려 있었지요. 그는 더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등을 곧게 세우고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관가에 알리거라. 장부와 증언을 모두 넘겨 조사받게 하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리는 결정이라 더 무겁고 돌이킬 수 없었지요. 배 씨는 그제야 진짜 무너진 얼굴로 매달리려 했으나 이미 돌아선 마음은 다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끌려나가듯 물러서면서도 끝까지 입으로는 억울하다 떠들었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마당 누구의 귀에도 닿지 못했지요. 모라는 얼굴을 가린 채 울먹였으나 그 눈물에는 미우침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잃었다는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긴 소란이 빠져나가고 마당에는 이상하리만치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사람들의 얕은 숨결만 남은 가운데 진수가 조용히 채경 앞으로 걸어왔지요. 더 이상 바우의 얼굴로 웃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으나 채경을 대할 때만은 눈빛에 부드러운 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가 손을 내밀었지요. 채경이 그 손을 잡자 작은 힘이 채경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승리의 선언이라기보다 길고 고된 시간을 함께 버틴 끝에 겨우 건넬 수 있는 안도의 말이었지요. 배 씨와 모란이 관가로 넘겨진 뒤 집안은 큰 비가 휩쓸고 간 마당처럼 어수선했습니다. 장터에서도 한동안은 흥정보다 그 집 이야기가 먼저 오갔지요. 장부에서 드러난 뇌물과 빼돌린 재물, 거짓으로 꾸민 거래, 내역이 차례로 확인되면서 배 씨와 모란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은 하나씩 손을 떠나갔습니다. 한때는 비단과 폐물로 체면을 세우려 했으나 끝에 남은 것은 허망함과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뿐이었지요. 그러나 채경에게 먼저 풀어야 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사이에 낀 오해, 그것이 장부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지요. 소란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물러간 그날 밤 아버지가 조용히 채경을 불러 앉혔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만 낮게 흔들리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한 달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지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손끝만 만지작거리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채경아, 내가 너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날 나는 내가 아니라 눈앞에 쏟아진 거짓과 사람들 말에 먼저 휘둘렸다. 내가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만 해도 제발 아니라고 해다오.
그 생각뿐이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비가 되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늙어 보이지 않던 어깨가 처음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채경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한 달 동안 품었던 서러움은 결코 가볍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사과 앞에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저도 아버지가 미우면서도 한편으론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셨을지 알았습니다. 다만 제 말 한마디쯤은 들어주셨으면 했습니다. 원망도 이해도 함께 담긴 말이었지요. 아버지는 더 깊이 고개를 떨구었고 채경은 예전처럼 조심스레 차를 따라 아버지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으나 더는 서로 등을 돌리고 살지 않겠다는 뜻이 그 찻잔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며 긴 숨을 내쉬었고 두 사람 사이에 오래 끼어 있던 침묵도 비로소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채경을 집안 구석에서만 움직이는 딸로 두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정리할 때도 상인들과 흥정을 마칠 때도 채경을 곁에 두고 의견을 물었지요. 내가 보는 눈이 나보다 더 매서울 때가 있다. 미안해서 건네는 배려가 아니라 진심으로 딸의 힘을 인정하기 시작한 말이었습니다. 채경 또한 장터 바닥에서 익힌 셈법과 사람 보는 눈으로 가업을 다시 세우는데 힘을 보탰지요. 겉으로 화려한 장사보다 밑바닥에서 새는 돈을 막는 이 먼저라는 것을 채경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도 달라졌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고 돌아와서는 집안을 일으키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느새 채경은 불쌍한 딸이 아니라 집안을 바로 세운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모든 일이 마무리된 뒤에도 진수는 오래 머물 수 없었지요. 배 씨의 장부와 장터에서 모은 기록에는 채경의 결백을 밝히는 데만 쓰일 것이 아니라 한양에서 제 숙부들을 겨눌 수 있는 실마리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수는 더 이상 숨기만 하던 아이가 아니라 제 이름과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삶이었지요. 떠나는 날 아침 집 앞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채경이 작은 보퉁이를 챙겨 주었고 아버지는 짧지만 무거운 말로 길 위에 조심을 당부했지요. 진수는 평소처럼 군말을 길게 하지 않았으나 채경 앞에서만은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누나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허세도 겸손도 아닌 품고 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꺼내는 목소리였지요. 채경은 웃으려 했으나 괜히 눈시울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진수는 한양에 돌아가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채경의 집에서 찾아낸 이중 장부와 장터에서 모은 기록, 자신이 지니고 있던 비밀 장부까지 맞대자 숙부들이 숨겨온 일들이 더는 빠져나갈 틈이 없었지요. 돈이 흘러간 자리와 사람들의 이름, 감추어진 거래가 차례로 드러났고 숙부들은 끝내 상단 안팎의 압박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래 숨죽여 지내야 했던 어린 후계자는 그렇게 마침내 대동상단의 대행수 자리에 올랐지요. 몇 달이 흐른 뒤 마을 입구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초라한 수레가 아니었지요. 정돈된 행렬과 번듯한 짐수레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대동상단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 발소리가 질서 있게 이어지자 길가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행렬 앞에 선 이는 다름 아닌 진수였습니다. 여전히 어린 얼굴이었으나 누더기 대신 반듯한 옷을 입고 바우의 흐린 웃음 대신 제 이름으로 선 사람의 또렷한 기색이 서려 있었지요. 그러나 채경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채경이 대문 앞에서 그를 맞이했지요. 장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초라하지도 억울함에 젖지도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집안을 다시 세우며 제 힘으로 다져진 사람의 품위가 그녀에게도 자리 잡아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먼저 웃은 쪽은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채경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예를 갖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가 저를 성냥에 사주셨을 때 이미 제 목숨은 누나에게 한 번 건너간 셈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누나를 지키는 든든한 상단이 되겠습니다. 담백한 말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뜻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채경은 괜히 손을 뻗어 진수의 어깨 먼지를 털어주듯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도련님이 다 되었구나. 그 뒤로 두 사람은 서로의 은인인 동시에 가장 믿을 만한 조력자가 되었지요. 채경은 아버지와 함께 다져온 살림 솜씨와 사람 보는 눈으로 집안의 거래와 안살림을 반듯하게 세웠고, 진수는 대동상단의 힘과 넓어진 길을 바탕으로 더 큰 판을 움직였습니다. 급한 물건은 상단의 길을 타고 오갔고, 믿을 만한 거래는 채경의 손을 거치며 더 단단해졌지요. 사람들은 둘을 두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누구보다 깊은 인연이라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목숨을 구해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과 자리를 되찾게 했으니 그 말도 틀리지 않았지요. 마지막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진 언덕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쫓겨나듯 떠나야 했던 곳이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던 자리였지요. 들판은 노을빛을 받아 잔잔히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충분한 저녁이었지요. 조선 후기의 대장금의 실제 모델이 된 장금은 궁중기록에 이름 석자만 남아있을 뿐 그 삶의 자세한 내력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증종실록에는 왕이 병이 날 때마다 장금을 부르라는 기록이 거듭 등장하는데 천한 신분의 여인이 그토록 깊은 신뢰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멸시와 의심을 견뎌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한편 명나라 사상가 왕양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난한 길이야말로 마음을 단련하는 숫돌이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끝내 자기 안에 참된 힘을 모른 채 살아간다. 어쩌면 이야기 속 채경의 마음은 이와 닮아 있었을 겁니다. 장터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멸시를 삼키고 그래도 바오의 손을 놓지 않았던 하루하루가 바로 그 숫돌이었지요. 쫓겨난 문턱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을 더 내디딘 사람만이 결국 진실 앞에 설 자격을 얻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이 대체 무슨 소용인가 싶은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해주듯 포기하지 않고 버틴 시간은 하나도 허투루 쓰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 마침내 아무도 꺾을 수 없는 나만의 단단함이 되어주는 것이니까요. 매번 챙겨봐 주시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 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